한 국가의 청년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통계청은 실업률이 21%를 넘기자 발표 자체를 중단해버렸고 학자들이 추산한 실제 수치는 46%에 달합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장과 물류센터는 사상 최대의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죠. 왜 굶어 죽을지언정 빈 일자리 앞에서 돌아서는 걸까요? 베이징의 한 공유 오피스. 양복 입은 청년들이 출근해 노트북을 켭니다. 하지만 이들은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가짜 출퇴근 기록을 위해 돈을 내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넘치는데 실업자도 넘쳐나는 이 기괴한 역설,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9시, 베이징 중관촌의 한 공유 오피스에 양복 차림의 청년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노트북을 켜고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들여다보는 모습은 여느 직장인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월급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내고 있죠. 한 달에 수백 위안을 지불하면 출퇴근 기록을 만들어주고 부모님이 전화해도 회의 중입니다라고 응대해주는 이른바 가짜 회사 서비스입니다. 이 기괴한 산업이 성업 중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가족의 눈초리를 견딜 수 없기 때문이죠. 중국 사회에서 대학까지 나온 자녀가 백수로 집에 있다는 건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체면을 구기는 일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왜 아직도 일을 못 구하냐는 잔소리, 친척 모임에서의 비교, 이웃의 수군거림. 차라리 돈을 내고서라도 출근하는 척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선택을 하는 청년이 결코 소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3년 여름 중국 국가통계국은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이 21.4%를 돌파하자 돌연 통계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재학생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바꿔 수치를 낮췄지만 베이징 대학 장단단 교수의 연구는 충격적인 숫자를 제시합니다. 실제 청년 실업률 46.5%. 청년 둘 중 하나가 사실상 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암담한 건 이들이 단순한 낙오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25년 기준 중국 대학 졸업자는 1222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고등교육까지 마친 엘리트들입니다. 부모 세대가 평생 꿈꾸던 대학 졸업장을 손에 쥐었건만 정작 그 졸업장으로 할 수 있는 건 가짜 회사에 출근하는 일뿐인 현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들을 란웨이와라고 부릅니다.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를 뜻하는 란웨이러우에서 따온 말로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끝이 좋지 않은 청년들을 빗댄 신조어죠. 그렇다면 정말 일자리가 없는 걸까요? 흥미롭게도 중국 노동시장에선 일손을 구하는 기업이 일자리를 찾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공장에는 빈자리가 넘쳐나고 물류센터는 사람이 없어서 돌아가질 못한다는 아우성이죠. 블루칼라 직군은 사상 최대의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넘치는데 청년들은 실업자. 이 모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청년들이 게을러서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차라리 굶주림을 택할 만큼 두려워하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2023년 6월 중국 국가통계국 홈페이지에서 한 숫자가 사라졌습니다.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이었죠. 직전 달 20.8%, 마지막으로 공개된 6월 수치는 21.3%였는데 당국은 이 숫자가 더 올라가기 직전 발표 자체를 중단해버렸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통계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아무도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6달 뒤 재개된 통계는 기준 자체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재학생을 집계에서 제외하면서 숫자는 14%대로 뚝 떨어졌죠. 하지만 이 숫자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새 방식의 청년 실업률조차 18.9%까지 치솟으며 통계 재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니까요. 기준을 바꿔 낮춰놓은 수치마저 다시 폭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숫자는 어느 정도일까요? 베이징 대학 장단단 교수 연구팀의 추산에 따르면 취업 의사가 없어 아예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포함할 경우 실질 실업률은 46.5%에 달합니다. 청년 둘 중 하나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공식 통계와 실제 현실 사이에 서울 인구보다 많은 청년들이 숨어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공백 속에서 청년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일부는 앞서 본 것처럼 가짜 회사에 돈을 내고 출근합니다. 과거라면 대학원에 진학해 취업 시점을 미루는 선택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학원 지원자는 2015년 165명에서 2023년 474만 명까지 3배 가까이 폭증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엔 이 흐름마저 꺾이고 있습니다. 2025년 지원자는 388만 명으로 급감했는데 석사 학위를 따도 결국 배달기사나 식당 종업원으로 취업하는 현실 앞에서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게 낫다는 판단이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극단적인 선택도 있습니다. 아예 노동시장 자체에서 이탈하는 건데 중국에서는 이를 탕핑이라 부릅니다. 눕는다는 뜻의 이 신조어는 경쟁을 포기하고 최소한의 생존만 추구하겠다는 선언이죠. 부모 집에 얹혀 살며 알바로 생활비만 버는 청년, 아예 시골로 내려가 자급자족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분발하라고 외쳐도 분발할 곳이 보이지 않는 세대의 침묵 시위인 셈입니다. 그런데 기이한 점은 이 와중에도 공장과 물류센터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자리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청년들은 그 앞에서 돌아서는 걸까요? 청년들이 일자리 앞에서 돌아서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중국 경제가 어떤 토대 위에 서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세계 2위 경제대국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대출로 쌓아올린 모래성에 가깝습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300%를 넘어섰고 이 빚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부동산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전역에는 귀신도시라 불리는 유령 단지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수십만 채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부지에는 철근만 앙상하게 솟아있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완공되지 않은 집에 대출금을 매달 갚고 있죠. 헝다, 비구이위안 같은 초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거나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수백만 가구의 내 집 마련 꿈이 공중에 떠버렸습니다. 부동산은 중국 가계 자산의 70%를 차지하는데 그 자산이 종이 위의 숫자로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외국 자본마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용을 떠받치던 외국인 직접 투자는 30년 만에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고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차이나 리스크를 피해 공장을 베트남과 인도로 옮기고 있죠. 아이폰을 조립하던 폭스콘조차 인도와 베트남에 새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있다는 소식은 이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본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는 건 텅 빈 공장과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입니다. 경기 침체의 그림자는 대기업 사무실까지 들이우고 있습니다. IT 공룡 알리바바는 정부 규제와 실적 악화로 6개 계열사로 쪼개졌고 텐센트와 바이두 역시 대규모 감원에 나섰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바로 이 IT와 금융, 부동산 분야인데 이 세 업종 모두 채용을 줄이거나 아예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신규 채용은커녕 기존 직원들의 연봉을 깎고 구조조정에 나서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죠. 한국으로 치면 삼성, 현대, 네이버, 카카오가 동시에 채용문을 닫은 셈입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스펙을 쌓아도 갈 곳이 없으니 청년들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장은 어떨까요? 앞서 봤듯이 제조업 현장은 오히려 사람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분명 일자리는 있는데 청년들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배가 불러서일까요? 아니면 그 일자리에 그들이 절대 발을 들이지 않으려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걸까요? 기성세대는 말합니다. 공장에 빈자리가 널렸는데 청년들이 배가 불렀다고요? 실제로 중국 제조업 현장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인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고 임금을 올려도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물류센터는 배송 지연으로 고객 불만이 쏟아지고 공장은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죠. 그런데 청년들은 굶어 죽을지언정 그 일자리로 향하지 않습니다. 정말 게을러서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지금의 청년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들의 부모는 대부분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온 1세대 농민공이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고속 성장을 떠받친 노동력이었지만 그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기계처럼 일하고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산업재해를 당해도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쫓겨나기 일쑤였죠. 노동법은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면 해고당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바로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손가락을 잃고도 보상 한 푼 못 받고 쫓겨나는 것을,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도 월급이 밀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명절에 고향에 내려오면 허리가 굽고 손이 거칠어진 부모의 모습을 보며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공부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이들에게 중소기업과 생산직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부모 세대가 톱니바퀴처럼 갈려나간 착취의 현장이자 어떻게든 피해야 할 늪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어라 공부했습니다. 대학에 가면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고, 대학에 가면 부모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중국의 대학 진학률은 1990년 3%에서 2023년 60%를 넘어섰습니다. 한 세대 만에 대학 졸업장이 엘리트의 상징에서 기본 스펙으로 바뀐 겁니다. 문제는 대학을 나온 1200만 명이 원하는 사무직 일자리가 그만큼 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를 꿈꾸며 공장을 피해왔는데 정작 갈 곳이 없어진 거죠. 그렇다고 다시 공장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대학까지 나와서 생산직에 간다는 건 부모 세대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고, 무엇보다 그 착취의 고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셈이니까요. 차라리 가짜 회사에 돈을 내고 출근하거나 탕핑을 선언하며 들어눕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굶주림보다 착취가 더 두려운 세대. 이것이 중국 청년 실업에 숨겨진 심리적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착취를 피해 죽어라 공부해서 대학을 나왔는데 갈 곳이 없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 일자리가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국 청년 실업의 진짜 아이러니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만들고 있는 미래 산업이 오히려 청년들의 일자리를 박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AI, 로봇,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 80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 2025라는 이름,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두뇌로 탈바꿈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죠. 실제로 중국은 산업용 로봇 도입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 AI 특허 출원 건수도 미국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첨단 기술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건 역설적이게도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화이트칼라 직종입니다. 금융권에서는 AI가 서류 심사와 리스크 분석을 대신하면서 신입 채용이 급감했고, IT 기업들은 코딩 보조 AI 덕분에 개발자 수요가 줄었습니다. 고객 상담은 챗봇이 맡고, 번역과 통역은 AI가 처리하고, 기초적인 법률 검토와 회계 업무도 자동화되고 있죠. 대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줄이는 대신 기존 인력의 연봉을 40%씩 삭감하거나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 돌린다던 생산 라인에는 이제 로봇팔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선전의 한 스마트 팩토리는 직원 수를 90% 줄이고도 생산량을 오히려 늘렸다고 자랑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을 한 번에 해결하는 묘수지만, 청년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탈출구마저 막히는 셈이죠. 착취가 두려워 공장을 피했더니 화이트칼라 자리가 없고, 어쩔 수 없이 공장으로 눈을 돌리려니 그 자리에는 이미 로봇이 들어서 있습니다. 결국 고학력 청년들이 갈 곳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래를 위해 투자한 돈이 정작 그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의 현재를 삼켜버리는 역설. 이것이 중국 청년 실업의 가장 끔찍한 구조입니다. 1조 원을 들여 첨단 강국을 만들겠다던 꿈은 1200만 대졸자가 갈 곳 없이 떠도는 악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청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갈 곳이 없어진 청년들은 저항하는 대신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시스템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업 자녀입니다. 말 그대로 부모를 돌보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건데, 얼핏 들으면 효도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취업을 포기한 청년이 부모 집에 얹혀 살면서 집안일을 대신해주고, 그 대가로 부모의 연금이나 용돈을 나눠받는 일종의 가족 내 고용 계약입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전업 자녀 생활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넘쳐납니다. 출퇴근 스트레스 없이 부모님 식사 챙기고 월 3,000위안 받는다.
996 지옥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되찾았다는 글들이 공감을 얻고 있죠. 996이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이라는 중국 IT 업계의 살인적인 근무 형태를 말합니다. 이 착취적 노동 환경에 뛰어드느니 차라리 부모의 가사도우미가 되겠다는 선택인 겁니다. 비난하기 쉽지만 뛰어들 일자리가 착취뿐이라면 그것도 나름의 합리적 판단일 수 있습니다. 더 극단적인 선택도 있습니다. 아예 중국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룬쉐라 불리는 이 현상은 달릴, 자를 써서 영어, 런과 발음이 같습니다. 탈출학,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중국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유학, 취업비자, 투자 인인, 심지어 난민 신청까지 온갖 방법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2023년 중국인 해외 유학생 수는 80만 명을 넘어섰고 이 중 상당수는 졸업 후 귀국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 현상들을 단순히 청년들의 나태함이나 애국심 부족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그보다는 파산한 시스템에 대한 고도의 자발적 파업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있어도 착취당하고 착취를 피해 첨단 산업으로 가려 해도 그 자리는 AI와 로봇이 차지했습니다. 청년들은 싸우는 대신 조용히 게임판에서 내려오는 쪽을 택한 겁니다. 경쟁을 거부하고 눕거나 부모에게 기대거나 아예 나라를 떠나거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보다 다루기 어려운 저항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선택들이 개인의 해법일 뿐 사회 전체로는 재앙이라는 점입니다. 가장 생산적이어야 할 연령대가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현상은 곧바로 또 다른 위기로 연결됩니다. 일자리가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으니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 연애는 사치가 됩니다. 중국 대도시에서 결혼하려면 집과 차, 그리고 상당한 예물이 필요한데 백수 상태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조건이죠. 설령 연애를 한다 해도 결혼까지 가는 커플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의 혼인 건수는 613으로 전년 대비 20.5%나 급감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한 해 사이에 5쌍 중 1쌍이 사라진 셈이죠. 결혼을 해도 아이는 낳지 않습니다. 내 미래도 불투명한데 아이의 미래까지 책임질 자신이 없으니까요. 그 결과 중국의 출산율은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2025년 출생아 수는 792만 명으로 건국 이래 처음으로 80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97명대로 추정되는데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마저 뛰어넘는 수치죠. 중국 정부는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세 자녀까지 허용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여건 자체가 사라졌는데 허용한다고 낳을 리가 없습니다. 중국에는 이 상황을 표현하는 4글자 성어가 있습니다. 미부설로, 미부설로. 부유해지기도 전에 먼저 늙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보통 국가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그 과정에서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집니다. 한국과 일본도 이 경로를 밟았죠. 하지만 중국은 1인당 GDP가 1만 달러 수준에서 그러니까 선진국 문턱에도 못 미치는 단계에서 출산율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부자 나라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구 구조의 붕괴는 시차를 두고 경제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젊은 노동력이 줄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소비 인구가 줄면 내수 시장이 쪼그라듭니다. 반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급증하죠. 2025년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이미 전체의 23%를 넘어섰고 2035년이면 4억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서울 인구의 40배가 넘는 노인을 청년들이 먹여 살려야 하는데 그 청년들은 지금도 일자리가 없어 허덕이고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결혼과 출산 포기로 이어지고 저출산이 노동력 감소와 경제 둔화로 이어지며 경제 둔화가 다시 청년 일자리를 줄이는 구조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가 거의 불가능한 함정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딘가 낯익지 않으신가요? 중국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드셨다면 그건 착각이 아닙니다.
착취에 대한 두려움으로 극단적인 대학 진학률을 보이는 사회, 양질의 일자리를 AI가 대체하기 시작한 현실, 청년 상당수가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구조, 그리고 세계 최악의 저출산까지 바다 건너 중국의 아비규환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중국 청년들이 부모 세대의 착취를 피하려 대학으로 몰렸듯 한국 청년들도 생산직과 중소기업을 기피하며 대기업 사무직에 목을 맵니다. 물론 변화의 조짐도 있습니다. 한때 찰밥통의 상징이던 공무원 선호도는 급락해 2025년 공시준비생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죠. 낮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 문화에 청년들이 등을 돌린 겁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대기업이 채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AI와 자동화가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위협하면서 신규 채용은 줄고 청년들의 첫 일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더 심각합니다. 2025년 중국의 합계 출산율이 0.97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한국은 이미 0.72명으로 세계 최저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 결혼을 미루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패턴이 양국에서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미부설로 부유해지기 전에 늙어버리는 저주가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어쩌면 한국은 중국보다 한 발 앞서 그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책 수정의 여지가 있고 통계를 숨기거나 조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의 뿌리는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성장의 과실이 기성세대에 집중되고 청년들은 경쟁의 피로와 미래의 불안 속에 눕거나 떠나는 선택을 하고 있죠. 중국의 탕핑과 룬쉐가 한국의 M4 세대와 해외 이민 열풍과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이라는 거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착취를 피해 학력을 쌓았는데 그 학력이 무용지물이 되는 사회. 정부가 미래에 투자할수록 청년의 현재가 무너지는 역설. 결국 출산을 포기하고 인구가 붕괴하는 결말. 이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해답을 찾는 건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